안녕하세요. 미수사 특강 오늘 제2가 두 번째 강의의 제2차 시가 되겠습니다. 이 2차 시에서는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의 그 등재 과정 내지는 뭐 기준 그다음에 이제 그 기원 같은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네스코 문화 부분에 있어서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유산의 보호, 그 다음에 증진,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후대로의 전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승 분야가 어느 지역이나 제일 중요해서요. 이 전승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교육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보호와 증진, 전승, 특히 이제 이 전승과 보호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목표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왜냐하면 전 세계 각지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의 모든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다양성, 요즘에는 이제 문화 다양성 협약 같은 것들 도 나와서 이제 이 다양성, 문화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제일 중요한 논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문화 부분에서 이제 주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크게 7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이 문화 부분에서 다루는 제일 중요한 게 유형유산의 지정, 보존, 관리. 여기서 말하는 유형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세계유산하고 관련된 게 좀 많고요. 그 다음에 기록유산 같은 경우에도 유형유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간의 문화재 불법 반출입이 있어요. 이거 뭐냐 하면 그 문화재 밀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불법 반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적 네트워크를 증진시키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분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지역이나 있는 문화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특히 이것이 문화재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cultural heritage로 번역을 하는데요. 이 문화재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것이 문화적 가치를 지닌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을 심어주는 것도 문화재 보호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역시 문화재 보호에서는 교육하고요. 교육이 이제 연관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수중문화재인데요. 수중문화 지정하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게 이제 그 큰일이 되죠. 근데 이제 수중문화재에 대한 이것도 수중문화재 협약이 있는데 이 수중문화재 협약은 되게 웃기는 게 주요 강국들은 아무도 이 협약에 비준을 안 했어요. 그래서 미국도 비준을 안 했고요. 일본도 비준을 안 했고요. 우리나라도 아직 수중문화재 비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수중문화재에 대해서 이제 이 수중문화재 협약의 비준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많아요. 이 수중문화재 협약의 비준을 하는 나라들은 오히려 이제 그 수중문화재가 있는데 남미 같은 국가에는 남미 바닷가에 이제 뭐 16, 17세기에 유럽배가 와서 빠졌다. 근데 거기 뭐 금화나 은하가 많다. 뭐 이러면은 자, 이제 몇백 년 전에, 300년, 400년 전에 남미 연안에 배가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 나라 국가나 이 나라 뭐 이제 뭐 돈 있는 사람들이나 뭐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 인양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인양하고 보니까 거기 뭐 그 사람이 쓰던 일기가 남았는데 그 일기 뭐 네덜란드 상인의 일기를 찾아서 가보니까 거기에 후손이 살고 있다더라. 뭐 이렇게 되면 이 배는 이 후손의 것이니까 이 후손의 자손인데 이 자손이 이 배의 주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네덜란드 정부가 될 것이냐 또는 배를 건져놓은 이 사람이 될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국제 간에 이렇게 분규가 되게 많았어요. 수중문화재는. 그래서 이 수중문화재를 갖다가 국제적으로 이 수중문화재 관리를 갖다가 같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수중문화재는 또 도굴도 굉장히 많이 돼서 동남아 지역에서는 맨날 이 수중문화재 도굴 해가지고서는요 그거 갖다 도자기 갖다 팔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보존에 대해서 좀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중문화재 협약을 만들고 비준을 했는데 비준한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나라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나라가 빠졌다든지 일본 같은 나라가 빠졌다든지 특히 일본 섬나라라서 주변에 이제 수중문화재 제법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나라들이 이제 협약에 가입을 안 한 데다가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는 뭐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도 굉장히 늦게 아직 가입을 안 했지 싶은데 여하튼 대부분의 나라들이 특히 강대국들이 가입을 안 해가지고 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가 이 수중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앞으로 당분간은 동남아 같은 경우에 이 수중문화재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인도네시아 강의를 하거나 그럴 때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 긴급한 상황에서의 문화 보호와 문화 다양성 촉진. 여기 인제 해당하는 게 어디 같은 게 있냐면 그 중근동 지역에서 뭐 인제 시리아나 뭐 이런 데 그 이라크나 뭐 이런 데 또 그다음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데서 인제 아이시스나 뭐 이런 그 이슬람 과격파 단체들이 이제 시리아도 내전이 있었고 그다음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테러 있었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옛날 바미안의 뭐 6세기의 불상 같은 거 막 파괴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다 이 긴급한 상황의 문화보호가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같은 경우에는 대부리 인제 그 과격 이슬람파에 의해서 인제 파괴가 돼서 현재는 인제 유적이 상당히 많이 파손이 돼 있는 상태인데 유네스코가 여기에 들어가서 인제 이 보호 활동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그 바미안 지역에는 문화보호를 위한 그 교육기구 같은 거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인제 유적 복원하고 있는데 그런 그 보존을 그 유적 보존 같은 경우에는 인제 뭐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인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국제 연대 조직들을 만들거나 이럴 때 유네스코가 그 구성 같은 것들을 맡게 되고요. 지원 그러니까 왜 금전적인 비용도 많잖아요. 그 금전 비용 같은 경우에도 유네스코가 중간에서 인제 그 예 이런저런 나라들의 후원을 갖다가 또는 개인의 후원들을 받아가면서 이제 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유네스코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네스코가 직접 들어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바미안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국 외교부가 돈을 대 가지고 그 거기 무슨 교육시설 같은 거를 유네스코 산하 교육시설 같은 걸 만드는데 돈은 한국 외교부에서 지원을 한 상당 부분을 다 지원을 했어요.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여하튼 그다음에 인제 그 무형유산 아까 얘기했던 무형유산 협약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지정 보호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무형유산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이렇게 그 많이 널리 알려지면서 동남아 지역에서는 이 무형유산에 대해서 등재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인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쪼끔 일찍 이런 그 유네스코나 이 국제기구에 눈을 뜬 나라가 태국 같은 나라들이거든요. 인제 태국 같은 나라나 뭐 어떤 나라가 뭐 자기네 거로 이제 등재를 했는데 문제는 태국만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동네에도 있고 저 동네에도 있고 막 이 인근의 지역에 다 있는 거를 갖다 태국 혼자 했다. 그러면 인제 동남아의 다른 나라들이 또 뭐라 그래요. 그래 가지고 인제 요즘 인제 그 많이 나오는 거는 한 나라 무형유산 같은 경우에 좀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경우에는 넓게 나라로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행위 자체를 다 지정을 하면서 한 사람이나 뭐 이렇게 한 단체만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공동 간 등재가 많아서 씨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북한이랑 남북한이 공동으로 해서 씨름을 등재를 무형유산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줄다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베트남이랑 몽골이랑 몇 나라에 있어요. 그래 가지고 몇 나라가 같이 연합을 해서 줄다리기 같은 거를 국가 공동 등재를 했고요. 우리나라의 그 왜 김장이라고 하는 행위, 김장이가 문화유산인데 이거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됐거든요. 김장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된 거지 김장을 담그는 어떤 한 사람의 특정한 뭐 뛰어난 사람이 장이 있다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형유산은 좀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정과 보호 문제에서 보호가 보통 뭐랑 또 연결이 되냐면 역시 교육과 연결이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 아까 수중문화재가 인제 최근 이슈 중에 하나고 그다음 최근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문화 다양성 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 문화 다양성 특히 인제 유럽 내 이슬람이라든지 또는 이슬람 내에 뭐 기독교 신자, 불교 신자 뭐 이런 사람들 종교 간 문제라든지 또는 뭐 종족 간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게 원래 지역마다 다 다르고 시대마다 또 문화 양식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성을 어떻게 인제
보존해 나가면서 공존하면서 정책을 나갈 수 있는가 해서 국제법 같은 거를 만들 때 이 다양성 문제, 문화 다양성 문제를 갖다가 최근에는 가장 이슈로 삼으면서 이렇게 논의 중인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4번과 7번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유네스코에서 좀 많이 하고 싶어 하는 분야이긴 한데요. 생각보다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문화재를 다루는 사람의 입장에서 세계유산이라고 얘기를 하면 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각각의 로고를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죠. 이 중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번 학기 내내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월드 허리티지라고 하는 거를 주로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이 월드 허리티지,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역시 1차 시에서 대부분 이야기한 내용하고 같은데요. 여기 이제 세계유산의 종류를 보면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가 있고요. 자연유산, natural heritage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합유산, mixed heritage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2020년 9월 현재 1차 시에 나온 숫자는 틀렸다 그랬죠. 얘는 이 협약에 가입해 있는 나라가 192개국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는 것이 이제 몇 개냐면 167개국에 1121건이에요. 167개국에 1121건이니까 앞서 것은 한 2, 3년 전 리스트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 기준으로는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이 등재 기준의 숫자는 데이터가 어디가 있냐 하면 여기 보시면 유네스코의 리스트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 가시면 언제나 숫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바로 알려주고 있고요. 이 사이트의 유네스코 사이트에 의한 데이터에 의하면 문화유산은 869건 좀 많고요. 자연유산 좀 적어요. 213건. 그 다음에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성격을 모두 가진 게 39건으로 전 세계에서 몇 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사이트에 가시면 데인저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월드 헤리티지 인 데인저, 위험유산이라고 불러요. 이 위험유산이라고 하는 건 진짜로 위험에 빠진 유산을 말합니다. 일종의 위험에 빠진 유산이 몇 군데 있는데 위험에 빠진 유산이 됐다가 다시 이제 세계유산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위험에 빠진 유산이 됐다가 완전히 등재 해지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네스코에서 매년 연례 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대부분 다 원하는 리스트 같은 거를 국가별로도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종류별로도 찾아보실 수가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많이 돼 있습니다. 유네스코 사이트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는 PDF 파일들, 책들이 굉장히 많고요. 여기 나오는 이 협약 같은 경우에는 국문 버전의 경우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이트 가면 한국어로 된 번역이 있고요. 최근에는 문화재청에서 이 세계유산 분과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문화재청에서 이제 이 협약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정보를 책자들을 발간을 하는데 책자를 발간할 때 대부분 PDF로 만들어 가지고 통용을 시킵니다. 여하튼 생각보다 유네스코에 자료가 많기 때문에 잘 찾아보면 아주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유산하고 관련된 자료들은 문화재청 사이트와 그 다음에 유네스코 영문 사이트 말고 다른 데 가도 뭐 6개국어 사이트는 다 갔다 와 보시면 되는데요. 여하튼 영문 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네스코라고 하는 거는 국제 기구이기 때문에 일단 유엔 산하에 있는 기구입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유네스코 아까 한국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는데 이 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산하단체가 아니에요. 유네스코 산하단체가 아니라 한국위원회는 한국 정부에서 만든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유네스코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협력단체예요. 그래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공무원도 아니고 그냥 조금 준공무원 같은 성격을 가진 거고요. 유네스코
유네스코의 직원이 아닙니다. 유네스코의 직원은 그 파리에 있는 본사에서 담당을 하고요. 우리나라를 비롯 이게 아까 무형유산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시아 태평양 무형유산 분과가 유네스코 분과가 우리나라 전주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세계유산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분과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유네스코 산하 기구들하고요. 한국위원회는 같은 데가 아니고 조직 성격도 많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네스코는 일단은 그 유네스코의 그러면은 운영은 어디서 하느냐? 이거 운영은 당연히 그 회원국들, 유네스코에 이제 가입한 회원국들이 정부 상태에 따라서 정부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처럼 이제 그 국가 뭐 경쟁력 그 경제가 좋은 좀 오히려 이제 OECD 국가에도 가입을 하고 이제 경제력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런 분담금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나라 뭐 강대국은 분담금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약소국은 분담금을 거의 안 내요. 뭐 그거는 거의 안 내고 뭐 그러는데 여하튼 이 유네스코의 돈은 여하튼 국가 간에 나누어서 유네스코에 돈을 주면 유네스코가 알아서 분담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기구를 뽑는 것은 그 세계기구에서 6개국어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유네스코에서 계속 충원들을 하는데요. 그건 이제 유네스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셔서 국제기구에 취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위원회에서 일을 하는 거하고 유네스코 그 산하단체에서 일을 하는 거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 문화유산을 등재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한국 정부에서 해당 국가의 소유국의 정부에서 여기다가 유네스코에다가 신청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화부에서 이제 대표가 돼서 문화부에서 이제 유네스코 총회에 가서 유네스코 그 총회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유산 등재할 때는 세계유산 총회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대표부가 가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그 대표부의 선정이 대부분 다 문화재청에서 담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먼저 이 세계유산지구라고 하는 거를 등재를 할 때 기준과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소유국의 정부가 유네스코에 신청을 합니다. 등재 신청을 해요.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하면 이 등재 신청을 해놓은데 그냥 해놓는 게 아니라 잠정 목록이라고 하는 거를 몇 개 받아놔요. 그래서 나라별로 잠정 목록이라고 다음번에 뭐를 등재하겠습니다 하고 잠정 목록 리스트를 내면은 그 리스트에 따라서 1년에 국가당 하나씩 요즘은 등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유네스코에 잠정 목록에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 잠정 목록 중에서 등재 목록으로 다시 올리면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 총회 때 그 심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심사 결과대로 이제 뭐 등재가 되느니 아니면 등재 탈락하니 뭐 이렇게 되는데요. 심사는 누가 하냐면 여기 있죠. 문화유산은 그 유네스코는 대상유산의 학술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에 대한 객관성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유네스코 전체가 전 세계를 다루는데 어떻게 한 지역의 특징을 알겠어요?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보편적인 가치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제학술 비정부기구라고 하는 건 NGO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NGO들하고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등재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 이제 중요한 그 몇 가지 전문가 기구들이 이제 유네스코 산하에 있는 유네스코하고 관련해서 이제 일을 하는 데가 여러분 이름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코모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국제기념물 유적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자연보존연맹 IUC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이코모스 IUCN 같은 데에 자문을 받아서 실사를 나가요. 유네스코에서 파견한 심사위원단이 그 지역에 심사를 하러 가서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 리포트를 내면 그 리포트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유네스코 총회 때 최종적으로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계유산지구 월드리치 사이트라고 하는 거 지역을 갖다가
이 지구 지역 한 지역을 갖다가 지정을 하게 되는데 땅을 지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제 중요한 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탁월한 보편적 가지고 있는 부동산 유적. 움직이면 안 돼요. 못 움직이는 건물이라든지 산이라든지 강이라든지 못 움직이는 부동산 유적을 대상으로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들고 다닐 수 있는 책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뭐 무기라든지 뭐 금관 뭐 이런 것들은 컵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가구 이런 것들은 움직이잖아요. 동산 유적이잖아요. 동산 유물이잖아요. 그래서 동산 유물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안 됩니다. 예, 해당 유산은 부동산 유적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되고요. 거기 중요한 가치는 두 개예요. 진정성 그 다음에 완전성이라고 하는 걸 번역을 하는데 authenticity라고 하는 거 integrity라고 하는 건데요.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건 뭐 영어 보시면 진정성으로 번역하는 게 맞는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써오는 단어가 진전성과 완전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네스코 그 관련 단체들이 계속 한국어로 써왔기 때문에 또는 한자어로 번역할 때도 진전성과 완전성으로 번역을 해서 그냥 쓰는데요.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거는 그 등재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통합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게 진짜인가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진정성이라는 건 여하튼 유일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독특하거나 하여튼 그 원래 것을 그대로 원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진정성과 완전성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진정성과 완전성에 대한 평가 기준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10가지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중에서 이 10가지 기준 중에서 1번부터 6번까지가 문화유산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7번부터 10번까지는 자연유산에 대한 거고 이 두 가지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복합유산 믹스 허리티지로 이제 지정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등재 기준 보통 3가지 이상을 충족을 시켜야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등재 기준 10가지에 맞추어서 그 우리가 신청서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중에 그 신청서를 가지고 그 지역을 실사 와가지고 등재하는 이 위원들,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이제 파견한 위원들이 실사를 하면서 그 신청서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신청서를 잘 쓰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이 신청서를 쓰는 거는 언제나 해당 국가가 해야 됩니다. 근데 동남아나 이런 지역들은 동남아나 아프리카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그 해당 국가에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또 유네스코나 아니면 이제 관련 외국 학자들하고 공동으로 그 신청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네, 아까 유네스코의 평가 기준 10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1번부터 6번까지가 그 문화유산에 대한 것, 7번부터 10번까지가 자연유산이라고 돼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창의성으로 비춰진 걸작을 대표할 것,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세계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계획이나 조경에서 인간의 중요한 이 교환이라고 하는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인간 가치를 갖다가 잘 반영한 건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 있는 문명에 독보적이거나 또는 특출한 것들, 뭐 세계적으로 유일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 금방 됩니다. 3번에 다 걸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를 예증하는 거 또는 이렇게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또는 경관의 대표적인 거, 뭐 이렇게 비슷한 게 여러 개 있어도 제일 좋은 거, 제일 큰 거, 뭐 아니면 제일 멋진 거, 뭐 제일 중요한 거, 또는 뭐 청동기에서 철기로 더 넘어가는 단계를 알려준다. 뭐 이런 유적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는 번복할 수 없는 변화의 병영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작이나 문화를 대표하는 전통적인 정주지나 육지나 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타겟. 그 다음에 이제 뭐 사건이나 실증하는 전통, 사상, 신조, 보편적 중요성의 예술, 문학,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지역들. 뭐, 근데 이제 이거는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될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요. 보통 여하튼 대표적인 걸작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등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유산의 경우엔 최상의 자연환경이나 뛰어난 자연미, 미학적 중요성을 지키는 지역, 생명의 기록이나 지질학적
과정이나 지형학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하거나 지구 역사상 중요한 단계를 입증하는 지역. 육상, 민물, 해안, 해양 생태계, 생태계와 그 생태계의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을 입증하는 지역. 뭐 이런 데가 되기 때문에 아까 그 시간에 이야기했던 뭐 람사르 습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세계유산으로 같이 등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람사르 습지로 등재가 된 경우에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하면 대부분 같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서식지, 뭐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멸종위기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 이거는 이제 그 지난 1차 시에서 왜 국제 그 보호구역 중에서요. 그 생물종 다양성 보호지역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랑 연결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유산의 경우에는 그 같이 세계유산 말고도 같이 등재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문화유산의 경우에는 그런 자연유산들하고 같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무형유산하고 연결이 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종묘의례가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된 다음에 종묘의례가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지역의 문화유산들이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등재가 되는 경우는 종종 볼 수가 있고요. 그 등재를 효과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이제 국가의 전략을 잘 짜는 게 또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등재 기준 평가 기준에 맞춰서 신청서를 해당 국가가 써서 제출을 하면 신청서를 제출을 해요. 신청서가 보통 요즘은 한 1000페이지까지 되는데 이 신청서를 국가에서 제출을 하면 그 신청서를 바탕으로 유네스코에서 파견한 심사위원들이 나와서 신청서를 보고 실사를 합니다. 지역 실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총회 때 의결을 하게 되면 등재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뭐 한 나라에서 1년에 여러 개를 등재를 할 수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등재 신청을 하는 나라가 너무 많아서 다 조사를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나라당 하나씩 하게 됩니다. 그래도 뭐 그 한 번 회의에 뭐 10여 개 이상 되기는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 등재 같은 경우에는 신청서 이렇게 잠정 목록으로 등재를 한 이후에도 정식으로 등재가 될 때까지는 한 3, 4년 이상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등재를 하기 시작한 첫 번째 계기가 아까 이집트의 아부신벨 사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 이후부터는 아부신벨 사원의 유네스코의 유적 보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부신벨 사원은 지금 현재 가서 보시면 여기도 이제 뭐 배를 타고 가서 보트를 타고 이쪽에서 내리거든요. 그럼 선착장에서 내려서 오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소사원하고 소신전, 그 다음에 대신전 이렇게 두 개의 신전이 보이고 있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보다시피 사람이 요만하니까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아부신벨 사원은 기원전 13세기 이집트의 제19왕조의 유명한 람세스 2세가 창건을 한 사원인데요. 카데시 전투라고 하는 근동 지역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이집트가 승전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말이 많긴 하지만 하여튼 카데시 전투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람세스 2세가 이 아스완 지역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상이트 지역이 되고요. 근처에 나세르라고 하는 커다란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의 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원전 14세기에 이제 진짜 여긴 사막이에요. 완전 사막 같은 데인데 아무것도 없이 허벌판에 순전만 딱 있는데 원래도 그런 땅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한동안은 이게 다 폐허가 돼서 여기까지 다 이렇게 묻혀져 있었던 거를 19세기에 유럽 사람들이 와서 재발굴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유적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 보이는 이게 이제 대신전이에요. 자주 보이는 신전이 대신전이고 파라오, 즉 람세스 2세를 위해서 만들었고요. 여기 보이는 요 소신전은 파라오의 부인인 네페르타리와 하토르 여신을 위해서 세워진 사원입니다. 이 두 개의 신전이 지금도 이제 아스완 지역에 가서 상이집트 지역에 가서 유적을 방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는 모습은 1970년대
1964년부터 1968년까지 그 유네스코에서 보건공사를 해서 옮겨 놓은 상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이는 사원은 이때 옮겨진 사원이고요. 이 옮기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부신벨 사원은 오랜 기간 동안 잊혀져 있었고 지금 19세기의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1813년에 유럽인들이 여기를 재발견을 했고 19세기 처음 발견됐을 때는 지금 보는 것처럼 완전히 그 신상 전체가 파괴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여기 보이는 이 신은 이미 그 당시에 그 파괴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흙으로 이렇게 묻혀 있었던 상태였는데요. 지금 보는 사진은 1923년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1923년 조금 이전인데,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이 되죠. 아까 처음 발견했을 때에 비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흙들을 정비를 하고 내부를 발굴을 해가지고요. 유적이 많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그 있었던 상태예요. 원래 유적인데요. 이 지역이 아까 그 강가의 나세르호라고 하는 호반의 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호반의 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바로 강가에 그러니까 강하고 호수가 연결이 된 데니까 나일강가에서 들어와서 그 호수연안에 있어서 물가예요. 근데 이제 그 호수연안에 있는 이 유적이 이제 1954년 이집트 정부에서 그 나일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 나일강에 댐을 만들기로 합니다. 상류 지역에. 그러면 이제 댐을 만들면 이제 물이 차면서 수몰이 되는데 50m가 수몰이 될 거라고 알려지니까 이 유적도 다 수몰이 될그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아스완 하이댐의 전경입니다. 이제 아스완 하이댐의 전경이 있고 지금 이제 그 여기가 이제 댐이 있는 데죠. 이 아스완 댐은 아스완 로댐이 있고 하이댐이 있는데 일단 하이댐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아스완 댐은 원래 옛날부터 이 지역에 이제 댐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유로 못 하고 있다가 1954년에 이집트 정부에서 그 건설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요. 54년에 건설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보니까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면서 이제 그 상류 지역에다가 이렇게 댐을 만드니까 이게 수몰이 되잖아요. 그 수몰될 지역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문화 유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9년에 이집트 정부가 유네스코에다가 우리가 댐을 만들면 수몰 유적이 너무 많은데 그걸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아부신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한데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느냐고 유네스코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에다가 얘기를 해놓기는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는 몰라라 하고 하이댐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60년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60년에 댐을 착공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누비아 지역, 상류 지역이 이제 누비아 지역이라고 부르는 데인데 이 누비아 지역에 있는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 보호 운동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1960년에 시작을 해서 1980년까지 20년 동안 하는데요. 초반부의 그 운동은 어떻게 하냐면 유네스코에서 뭘 제안하냐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모으기 위해서 너네들이 좀 도와라. 그래서 이집트 정부에서 뭘 하냐면 그 당시에 유명했던 왕의 투탕카멘 누군지 알죠? 황금미이라가 나온 투탕카멘의 보물 있잖아요. 이 투탕카멘의 보물을 갖다가 전 세계 34개국에 돌리면서 전시회를 해서 그 전시회의 비용을 갖다가 모으면서 우리가 이런 유적 보호를 위해서 유적을 갖다가 옮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 성금을 좀 내라 해서 유네스코에서 전시를 주관을 해서 전 세계에 투탕카멘 전시 이집트 정부에서 이제 유물을 갖다 빌려준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투탕카멘 전시를 하게 되고요. 60년대에. 그러면서 이제 이 성금을 모으기 시작을 하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았어요. 뭐 몇백만 달러를 그 당시에 몇십만 파운드를 모아서 지금으로 치면 몇백만 달러, 800만 달러인가 뭐 이렇게 되는 비용 정도를 모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모았는데 문제는 이제 모은다 한들 이 이제 유적의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유럽과 미국의 몇몇 건축가들이 모여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내서요. 이 아부신벨 사원을 그 쪽에서 위로 올리자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62년인가 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가지고요. 64년부터 실제적으로 이전 공사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수물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자 지금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는데 호수가 여기 있잖아요. 호수가 여기 있고 여기 신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50m 잠기면은 여기가 다 잠기니까 이 신전을 쪼개가지고 위로 올려서 다시 짓자.
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50m 위에다가 신전을 쪼개서 다시 짓기로 한 이건공사가 64년부터 68년까지 4년간 진행이 됩니다. 돈은 어디서? 전 세계에서 성금을 받아서 유네스코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전 세계의 성금으로 이 사업을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었던 사원을 쪼개가지고 위로 올리게 되는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서 68년에 아부신벨을 이제 옮기게 돼서 아까 보셨던 요 앞에서 보신 아부신벨이 이 공사의 결과에 의해서 이전을 한 결과물을 보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이 유네스코에 이제 보존이 돼 있는 그 아부신벨 사원의 이전 공사 복원안 계획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가 물이잖아요. 여기 밑에 이게 이제 수몰 지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있는 거를 다 쪼개가지고 조각조각 나눠서 위에 올라가서 새로 쌓은 거죠. 그래서 지금 산은 인공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복원 모형도 이건 그 당시 60년대에 만든 복원 예정 디오라마고요.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유네스코에 남아 있고요. 그 당시 사진들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럽과 미국, 특히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돈을 댔었고요. 록펠러 재단이나 뭐 이런 데서도 아마 돈을 많이 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미국과 유럽의 건축가들이 중심이 돼서요. 이제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 일일 들어가서 석공들이 돌을 쪼개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기기들을 갖고 이렇게 유럽에서부터 다 가져온 거죠. 이집트까지. 그것도 이 아스완 하이댐은 이집트에서도 제일 꼭대기에 이디오피아 근처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굉장히 먼데 거기까지 이것들을 다 가져가서 여기 이제 공사를 현지 인부들을 몇백 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당시 사진 보면은 이렇게 비계를 놓고요. 여기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이거를 다 조각조각 잘라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크게 등분을 나누어 가지고 몇백 개의 돌로 나누게 이게 다 수작업해서 나누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이 유물을 갖다가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뭐 8mm 정도의 틈을 갖다가 내서 아주 작은 틈을 손으로 내 가지고 이거를 잘라 가지고요. 몇백 개로 나누어 가지고 나눴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가서 직접 쪼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것들은 기증기로 나르는데 이거는 아마 조립할 때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조립할 때하고 해체할 때하고 이제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그래서 이 조각조각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최대한 유물의 형태에 손상이 없게 잘라서 이거를 기증기로 다 꺼내 가지고요. 이렇게 내려서 이걸 하나하나 다 50m 위에 산으로 전부 옮겨서 다시 이 조각들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해체했던 거랑 똑같은 순서대로 맞춰가지고 다시 신전을 지은 거죠.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이제 잘라진 조각들을 로프를 해서 위로 올리는 장면들을 보시고 있고요. 뭐 여하튼 엄청나게 힘든 공사를 통해서 4년간의 공사를 통해 가지고 이 조각들을 다시 맞춰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아부신벨 신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지금 현재도 이 아부신벨을 가려면 현재 모습인데 멀리 이제 아수안 댐이 보이고요. 이 나세르호에 물이 이제 차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수안 댐은 1960년에 공사를 시작을 해서 10년 뒤인 70년에 이제 완공이 됐고요. 물이 완전히 다 찬 거는 76년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부신벨 사원은 4년에 걸쳐서 정말 최대 규모의 신전을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산들은 다 인공적으로 새로 쌓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해서 완공을 해서 현재 이제 관광객들이 가면은요, 여기 이제 선착장까지 배를 타고 가요. 그래서 아수안에서 배를 타고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유적을 이제 돌아보고 다시 배를 타고 나와서 아수안 쪽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경로로 가는데요. 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가려면. 근데 되게 멋있긴 해요. 엄청나게 멋있고 엄청나게 좋은 유적이에요. 기회가 되면 이집트에 갈 일이 있으면 꼭 아부신벨은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본 그 신상이 그 4개의 거대한 신상, 전면에 있는 신상이 있는 대신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워낙 조그맣게 보이긴 하지만 대신전과 소신전은 규모가 그냥 도면만 봐도 엄청 차이가 있죠. 요게 소신전이고 이게 대신전입니다. 대신전은 들어가면서 칼럼이 그 기둥이 있고요. 이 열주 안으로 들어가서 방이 하나, 둘, 세 개를 지나서 맨 안쪽에 그 파라오가 있는 파라오와 그 죽음의 신, 뭐 태양의 신이 있는 4명의 신이 있는 그 심실 그 제일 안쪽 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보이는 요거 지금 2번이라고 써 있는 것이 아까 얼굴 잘라서 움직이던 그 전면에 있는 4개의 대형 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안쪽 이렇게 지금 아부신배를 옮겼다는 얘기는 여기만 옮긴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잘라서 위로 올렸다는 얘기니까 정말 엄청나게 대대적인 공사였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그 아부신벨 신전 안으로 들어가서 아까 그 커다란 4명의 그 석상이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열주가 있고요. 열주 앞에 역시 다 신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부에도 전부 다 그 상형 문자를 비롯한 조각들이 있고요. 거기를 지나서 방 저기를 지나면 맨 안쪽에 그 파라오의 조각이랑 그 태양신의 조각, 태양신과 죽음의 신이 있는 그 4명의 조상이 있는 성소가 바로 보이는데요. 1년에 한 번인가 뭐 해가 동지 때 해가 뜰 땐가 그때 한 번만 여기 안에까지 그 해가 비친다고 합니다. 현재 아부신벨을 비롯한 그 누비아 지역의 그 문화유산들은 누비안 모니먼트 from 아부신벨 to 필레라고 해가지고 아부신벨과 필레까지의 유산들을 포함해가지고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써놓은 주소는 그 유네스코 사이트에 있는 그 당시에 보건공사에 대한 NHK 뉴스 그 비디오인데요.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뭐 별로 길지는 않대 영어로 방영을 하는데요. 어떻게 공사를 진행했는지 좀 더 생동감 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60년부터 80년까지 국제 유네스코에서 그 누비아 지역의 이 지역이 이제 누비아 지역인데 누비아 지역의 그 유적을 복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모았고 아부신벨을 이건을 했잖아요. 이 지도가 뭐냐면 나일강의 상류 지역입니다.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그 아까 아스완댐이 완공되고 수몰된 유적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국제기구에서는 사실 아스완댐 68년에 그 이건을 하고 난 다음에요. 76년까지 이 사원들이 이 조그만 사원들이 한 20여 개 정도 되는데 약 20여 개의 사원들 그 건물수로 치면 20여 개. 왜냐면 아부신벨에도 건물수가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20여 개 정도의 사원들을 갖다가 옮겨야 해서 이것들을 상당히 많이 옮겼어요. 실제로 옮겨가지고 필레 같은 경우에는 그 아스완댐 근처에 있으면 여기 필레가 여기 있거든요. 아스완댐 근처에 있는데 섬 그 원래는 그 강 안에 있는 섬에 있던 건데요. 그거를 다른 섬으로 옮겨가지고 지었고요. 그 다음에 아스완은 지금 아부신벨은 지금 여기 있거든요. 아스완댐은 여기에요. 아스완댐 여기 있고 필레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아부신벨 여기 있고요. 여기 보이는 까만 점들이 전부 다 그 인터내셔널 누비안 캠페인을 통해서 구해진 그 사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6개 지구의 유적들을 옮겼고요. 그 16개 이 유적들을 조그만데 여러 개 있구만 이제 이런 것들은 6개로 나누어 가지고 현재는 그 아부신벨 포함해서 6개 지구 정도로 나누어서 유적들이 이전 복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 정부에서는 고맙다고 4개의 나라들 그 이탈리아하고 그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미국인가 이렇게 해서 돈 많이 주고 기술자 많이 준 4나라에다가 조그만 신전들을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의 뉴욕에 가시면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라고 하는 정말 큰 뮤지엄이 있는데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안에 들어가시면 이집트 사원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사원이 덴데레라고 하는 덴데라의 사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에 있었던 덴데라에 있던 조그만 소사원인데 그거를 그 미국으로 옮기게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4개의 사원이 지금 현재 외국으로 나가서 복원이 됐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유네스코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60년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서요. 그 당시 그 누비아 운동 그 보호 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참여를 해서요.
1963년에 그 누비아 운동 보호 기념 우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표 팔아 가지고 모은 돈을 기부를 하는 거죠, 유네스코에다가. 그래서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우리나라도 유네스코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집트도 지금 뭐 이 유적들을 다 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긴 했지만 우리나라도 그에 못지않게 많은 유네스코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나라가 유네스코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부분은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 분야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자,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누군가 주면 수혜국, 이집트는 여기서 수혜국이 되는 거잖아요. 받는 사람이죠. 이 수혜국이었던 나라 중에서 제일 빨리 도와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고도 하는데,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그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유네스코의 관계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요. 그거는 제 3차 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